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이제 이 부분을 강의하기 전에 교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오늘 이제 나라에서는 이런 이제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권장하고 있어서 아마 2주 정도 더 연기되었고요. 학교 당국에서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2주간 더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뵈야 되는데 비대면 수업이라서 여러분에게 좀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이건 불가항력적 그런 관계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 있으시면서도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하셔서 적어도 우리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수업을 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면 최소한도 25분 정도 이상 강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참고하셔서 적당한 그런 이제 시간을 잘 이렇게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진행에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회복지 현장에 이제 이런데 일단 학습 목표를 사회복지 실천 장면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고 그런 현장에서의 어떤 내용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가 그 지침, 그 유형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조금 걱정스러운데 질문하는 분도 계시는데 과제물 쓰는 거, 중간고사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 배우면 서로 의논해서 가장 여러분이 편리한 시간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공부할 시간도 주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건강한 모습으로 수업 생활에 뵙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면 수업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에 좀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 장면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드리죠. 사회복지 실천 장면은 공사의 사회 주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조직 및 시설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사적인 측면에서 사회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 시설을 말하는 거죠. 이때에 사회복지사가 앞에서 배운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면에 우리가 접근을 해서 전문직으로서의 적극 참여하게 되고 실제 우리 안에서는 사회 문제로 규정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있어서 실천 기술을 적용시키는 실천 분야의 내지 현장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기 때는 실천론을 배우고 2학기 때 제가 다시
실천 기술론을 강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천론을 이제 이론이니까 배우게 되면 기술 쪽에 가면 훨씬 더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죠. 다음에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 실천 장면은 실천 대상자 실천을 적합하게 하는 독특한 장면인데, 여기엔 특정 인구 집단 또 사회문제 영역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안된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를 제공하는 사회 간의 차이를 조정하거나 공식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거나, 또 이런 사회복지 조직, 사회복지 시설 내지 사회복지 기관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제 교재에서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는 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교수님이 쓴 책도 선정하지 않고 타 교수님이 쓴 책을 선정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이 주교재를 선정한 것은 지금까지 1급 시험을 치르면서 교수님들이 쓰는 밖에 있는 부분의 내용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선정한 책에는 지금까지 모든 분야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책 한 권을 마스터하면 1급 시험 문제에서 최소한 60점 내 70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커리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2021년도 1급 사회복지사 대비해서 만드는 책에 조금 이제 편집이 늦어져서 지금 이제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서 이제 구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새 책에 나오면 교환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새로 나온 부분들은 제가 잘 이렇게 편집을 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카메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사회복지사가 실천하는 장면에 대응하여 형성되고 발전된 실천 범주를 말하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또는 정부나 비정부기관, 또 산업현장, 병원, 군사지와 같은 특수기관이다. 이렇게 장면을 소개했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아동이라고 하면 아동복지, 노인은 노인복지, 또는요 배우자 학대, 약물, 오남용, 만성질환, 빈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정신건강론, 정신보건, 사회복지론 이러면서 많이 대하는 이제 상대들이거든요. 그럼 이 대상들을 위해서 많은 문제들의 케이스 바 케이스로 개입하게 되잖아요. 그 사회복지사 개입하는 문제가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사회복지사가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도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 집단, 청소년 집단, 가족이라는 공동체, 노인 집단,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복지 사정 준거 틀을 활용을 하는데, 틀이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 집단과 대상 집단의 영역에서 다루는 문제 있죠. 뭐 아동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약물을 오남용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아동, 청소년, 노인, 여든 다 해당되잖아요. 또 그 대상이 노숙자인 경우도 있고, 특정지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도 되겠죠. 그러면 전문화된 실천 장면은 뭐냐? 이건 이제 집단인데 학교 사회복지 사업이죠.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사, 군 사회복지사, 군대, 산업복지, 의료 사회사업자들 의료복지, 뭐 교정복지, 이런 거 다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분야의 장면의 사정 준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문제, 집단 장면에 대한 이전의 역사적 내용을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조금 이제 교재를 가지고 저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기 위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머리 아프겠지만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1급을 준비하고 우리가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필수 과목 중에 들어있는 게 사회복지 법제론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법률과 규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지식으로 쌓아 놓아야 되고, 그런데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명시적, 묵시적 정책,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여러분 이제 다른 과목에서 조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 프로그램과 개발 평가라는 과목을 여러분 관심 있게 이 분야에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책 위반 기관과 정부 수준 간의 책임을 분배한다. 그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에서는 뭐 법을 만들고 정책을 위반하고 그러죠.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이게 지방정부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지방정부는 그 예산을 받고 그 정책이 하달되면 그걸 이제 잘 이렇게 복지를 분배를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대상 집단이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인데, 그런 여성들에게 하기 위해서 적합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기준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또 적용 범위죠. 서비스에 적합한 욕구 문제를 진 인구 집단의 비율, 그러니까 적용 범위와 대상자,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의 비율, 이게 이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적절한 관점에서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그 스킬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 모델과 전달 체계인데, 프로그램에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 기능 안에 접근, 등록, 연락 서비스, 사례, 치료 서비스, 사회적 효용 개발 서비스, 결합, 뭐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는요, 이제 이거 이제 이용 시설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생활 시설 할 것인가,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또 깊이 다룰 거예요. 특정 어떤 노인 시설인데 이것이 이용 시설이 있고 생활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구분하는 방법도 이제 배우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 이걸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연결하고 서로 협조할 것인가. 그런 다음에 행정상으로도 이제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민간영리기관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근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회사업을 종교기관에서 하잖아요. 종교기관과 비종교기관, 이거 구분하는 방법, 그들이 활동하는 이런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발적 독립기관 또는 대인 사회 서비스 하는 체계 일부,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이제 자세하게 조금 이제 메모도 하시고 또 교재를 보시고 필기도 하시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금 조성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의 부름을 받았는데 사명이 있죠.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하는 방법, 경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특징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적격성의 기준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 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동일한 영역이나 상이한 영역에서 다른 서비스와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참고해서 알아두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실천 모델과 직원 배치 유행인데, 어떤 분야에 어떤 모델을 적용할 때 직원 배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공된 서비스의 유형과 사용된 개입 유형을, 이걸 잘 매칭을 해야 되겠죠. 혁신적인 실천 유형도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직원의 배치 유형,
뭐 전문가, 전문 보호자의 역할. 예를 들면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많은 의사들 가운데도 전문의들이 있잖아요. 그 전문의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전문 또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또 뒤에서 보조해주는 이제 간호조무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특정 어떤 모델을 준 직원을 배치할 때 이것을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도 학교에서 이제 보직을 맡고 있을 때 특정 분야에 가면 우리 직원분들을 과장님은 어느 자리에다 놓고 계장님 어디 놓고 이와 직원 어디 놔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도 그들의 능력도 알아보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업무 분장을 하고 또 협조하게 만들고 용기도 주고 가끔은 이제 위로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 사회복지사, 일반 사회복지사, 사례 걸 역할도 좀 아셔야 되고요. 개인별 및 팀의 역할도 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 분야가 제휴된 단체 직원이나 단일 분야 단체 직원들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참고하셔서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조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많은 이제 이론적 지식 기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 사회복지 자료 분석론 이런 거 이제 공부하시면 효과성, 효율성 뭐 이런 비용에 대한 지식 이런 걸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모델을 준 프로그램을 했을 때 더 좋은 프로그램한테 혁신도 해야 되고 때로 비평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익 집단과 전문가 협회가 취한 입장을 포함한 쟁점이라든지 흘러가는 경향, 그들 간의 논쟁에 관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국회라는 곳에 새로운 입법이 만들어질 때 그 내용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 양적으로 실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할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만족도도 여러분이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평가돼 이런 거예요. 다음 사회복지 실천 장면의 사정 준거 틀에서 실천 현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일단 클라이언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 알면은 아는 만큼의 개입에 관한 계획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실천 장면과 장면 간에 교류를 할 수 있고 연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교훈을 삼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장면을 이해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은 순수 과학의 학문과는 달리 사회복지 현장 실습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과 과목이 사회복지 사업에서 실제 전문 행동을 중심으로 학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배운 이론이 내 것이 돼 지식이고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야 되고 그 능력이 쌓이면 그 분야에 노하우가 생기고 축적된 것을 우리가 기술이라 그러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된다. 이를 위해서 이제 사회복지사는 전반적인 사회복지 장면에 대한 실무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동시에 사회복지사는 스스로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특정한 실천 현장에 대한 또는 특정한 접근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쌓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돼. 이제 이렇게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다. 그것도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이분들의 권리, 누릴 수 있는 사회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분야에 우리가
노력할 국가의 의무라든지 또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나이가 많이 들은 이런 분들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국가보호라는 기본 이념을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부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법제론 배울 때 또 한번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개별병념이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해서 한 25가지 특별법이 있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보호받고 선도해야 되고 또 복지에 관한 사업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에 관한 상담도 해야 되고 직업엔 지원도 해줘야 되고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또 의료복지, 재가복지, 또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신질환제 관련된 거, 한센병력자에 대한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관련된 법률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법이 있어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큰 틀에서 전체를 아울러서 뭐래요?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배울 내용이 굉장히 많겠죠. 사회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원 시설을 보장시설이란다. 그래서 이용시설, 생활시설 말도 이해하셔야 되고 사회복지시설은 카테고리에 시설 이해를 하셔야 되고 보장시설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아마 이 부분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보면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어요. 그럼 노인복지시설에도 생활시설 가운데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죠. 그리고 실제 그곳에 살지는 않지만 집에 있다가 특정 시간에 와서 이용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게 재가 노인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이런 것들 이게 다 뭐예요?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복합노인복지시설이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농어촌 지역에 한해서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 종합적으로 배치한 종합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법은요 노인복지법에 대한 농어촌 주민보건복지 증진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법이 우선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아동복지시설에도 이용시설이 있고 생활시설이 있다. 또 여기 관련된 아동복지법이다. 장애인복지시설에도 이용시설이 있고 생활시설이 있다. 그 생활시설 가운데 거주라는 말이 이제 표현되어 있잖아요. 소규모 장애인들 보면 공동생활 과정도 있는 거예요. 요양원도 보면 병원에서 생활한 시설이 있고 이용하는 시설이 있죠.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는 이용시설이고 요양원에도 요양병원은 생활시설이죠. 그럼 장애인들이니까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돼 있다. 그런 거고요.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요. 이게 영유아 보육법에 관련돼 있는데 이것도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다. 그럼 거기다가 이건 뭐예요? 이용시설이죠. 어린이집은 특정 시간에 아이들이 등교를 해서 특정 시간에 이제 하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이런 이제 방법이니까 이용시설이죠. 그다음에 정신보건시설도 정신보건법에 관련돼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구분을 한다는 것. 하면 노숙인 시설도요.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 이건 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또 사회복지기관 결핵 한센시설이라는데 우리 소록도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결핵 한센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 사회복지관은 이제 이용시설이죠. 그러나 결핵 환자라든지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특정 시설에서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생활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역자활센터인데 물론 여기도 우리 사회복지사가 되고 현장 실수 나가는 기관인 거예요. 그래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신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이제 관리하는 이제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성매매 방지 및 피해 보호자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뭐 이용시설은 자활지원센터고 이 사람들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그들만 있는 이제 특정 지역에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또 직업 훈련하고 이런 시설이 실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다루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 문제가 많이 됐는데 뭐 엠번방이라는 문제가 요즘 사회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참 조심하셔야 되고 고도의 좀 이렇게 영성을 좀 키우셔서 정말 남녀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되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고 생활시설, 상담소는 이용시설이죠. 그러나 이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와서 생활하는 시설이 이건 이제 생활시설인 거죠. 또 가정폭력 보호시설도 마찬가지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생활시설은 보호시설이고 상담소는 긴급전화센터 이런 데는 이제 이용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한부모라고 그러는데 한부모 복지시설도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이제 생활시설에는 뭐 모부자 복지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모자 가족복지시설 부자가 이게 모자원 부자원 그러거든요. 또 미혼모들이 있어요. 미혼모들이 머무는 시설 또 일시지원 복지시설 이런 뭐 쉽게 에라논 같은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생활시설하는 것이고 상담소는 이용하는 거죠. 요즘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도 있거든요. 외국에서 이제 결혼해서 이주해 오는 분들이 많아. 이제 이런 것도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문화 복지관 일하려고 하면 이제 여러분 한국어 교원 자격 그 국가 라이센스를 따는 게 좋아요. 수업 시간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얘기 안 하면 수업에 질문을 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생활시설의 쉼터라든지 자립지원관, 치료재활센터, 회복지원시설 이런 거 다 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거예요.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도에 보면 이게 뭐 생활시설, 이용시설이 다양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복지법 제31조를 근거로 해서 뭐 요양보험 운영과에서는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그러니까 노인에 관한 대상자가 어쨌든 너무 많은 분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이분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 이 부분은 한번 제가 한번 정리해서 시험도 치르고 뭐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분야니까요. PPT 자료를 제가 업로드 할 테니까 여러분이 빨리 지나간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시설도 마찬가지요. 아동복지법에서 이제 아동복지정책과 또 아동권리과, 아동정책, 아동권리 이런 데에서 생활시설 이용시설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이집하고 또 다르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런 거는 다 뭐 이용시설이에요. 아동상담도 뭐 가정유탁 지원 이런 거요. 근데 이제 아동이 직접 들어와 생활하는 건 뭐였어요? 양육시설이죠. 24시간 공동생활하는 것. 또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유기된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건 이제 보호 시설이겠죠. 그리고 또 특정 질환이 있으면 아동 병원이죠. 이런 데 보호 시설도 있고 여러 곳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시설도 이제 여러분 아시 이분들은 거의 다가 이용 시설보다는 생활 시설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이용 시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이용 시설에 보면 이제 복지관도 있고 주간보호 시설 또 뭐 장애인 생활 이용 지원센터
체육시설도 있고 수련시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앞을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는 뭐 수화통역 같은 거, 점자 도서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도 있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영유아 보육법에서 이제 보육기반과에서는 어린이집 이것도 알아셔야 되고, 정말 조금 디테일을 알고 있을 게 정신질환자인데 정신보건법 10조, 15조, 16조를 참고해서 정신건강정책교다라는데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정신보건복지원에서 배우시고 또 정신건강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급을 제가 해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숙인에 관한 복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어요. 여기에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